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뉴욕 시장이 3대 지수가 지금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AI 거품이 붕괴되느냐 또는 AI 가격이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높지 않으냐 이런 밸류에이션 우려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지금 세계 증권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뭐 하루는 크게 올랐다가 하루는 또 크게 떨어지고 이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밤사이에는 좀 더 자극적인 AI 거품 붕괴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AI 하면 오픈 AI라는 회사, 챗 GPT를 만들어서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을 만든 회사가 샘 올트만이 이끌어가고 있는 오픈 AI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상장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회사 주가는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 오픈 AI가 계속해서 적자를 나타내고 또 자금을 지금 여러 군데 자금을 휩쓸어 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무 총 담당자가 이 한 모임에서 미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냥 보통 지급 보증이 아니라 백스탑이라는 전액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급해주는 구제금융 할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백스탑 구제금융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오픈 AI가 좀 안 좋은데 그런데 진짜 돈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물론 오픈 AI 쪽에서는 우리 말 실수한 거야. 그 구제금융 받을 의사는 없어. 다만 금융시장을 좀 더 건실하게 하자는 뜻으로 뭐 한 얘기가 와전됐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바로 이 발언 나온 이후에 백악관에서도요. 우리는 구제금융 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 앞서가는 회사가 하나 무너지면 그 주변에 있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가 인수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회사 도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게 가뜩이나 불안한 지금 AI 그 과열 경계론에 불을 지피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하루 전날 조금 회복되는가 싶더니만 AI를 둘러싼 이 불안감은 뉴욕 증시에 지금 상당히 물 밑에 계속 크게 잠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이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 장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권 시장도 뭐 비교적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 남짓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증시는 우리보다 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가 증시 상승을, 주가 상승을 뜨겁게 유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반도체 주가 상승은 바로 미국의 AI 열풍, 미국에서 AI가 계속 잘 돼야 한국 반도체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인데 미국에서 AI가 현재 지금 뭐 무너졌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픈 AI라는 데는 기술 개발하는 데지 않습니까? 기술 개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저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그 GPU 반도체를 대량으로 사다가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고 알고리즘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GPU 한 대가 수억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와서 개발하고 있는 이 오픈 AI가 그걸 가지고 좀 돈을 벌어야 이게 선순환으로 회사가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픈 AI, 챗 GPT 그거 약 세계에서 1억 명 정도 쓰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그리고 대부분 공짜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내봤자 한 달에 20불? 이런 식으로는 그 근본적인 그 비싼 엔비디아 GPU 값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군데 지금 투자를 받는데 자, 이게 수익 전망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정폭되고 있다. 그것이 그 유탄이 한국으로도 튀고 있다. 또 한국은
올 들어서 특히 올 하반기에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뉴스에 뉴욕 증시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AI가 끝났다든지 거품이 터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AI는 잠재력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워낙 그 버블 붕괴론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요동치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버블 생각해 보면 뭐 예전에 닷컴 버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것 비교도 많이 되는 상황인데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대목이 뉴욕 증시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오픈 AI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1999년, 2000년 당시에 닷컴 버블하고 똑같은 비교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패닉, 붕괴가 오지 않느냐. 그 우려.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러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요. 1990년대에 인터넷이 처음 나오면서 정말 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약 한 7년, 8년 동안은 떨어지는 날이 잘 없었어요. 계속 올라갔는데 2000년 초에 갑자기 떨어지면서 약 70%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이 닷컴 기업에 주식 투자한 사람은 절반 이상 손실을 봤거든요. 그런 충격이 오지 않느냐는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몇 가지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PER 지수,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일부 지금 인공지능 회사들은 그때보다도 더 높아요. 이게 퍼가 높다는 것은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돈을 많이 화끈하게 못 벌고 있는 거. 기술은 앞서지만은 기술 발전되는 것하고 그 기술로 돈 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캐즘의 디바이드.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기술이 돈까지 끌어오지는 못한다. 이런데 그 현상도 닷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더 나는 거죠. 그러나 인터넷하고 닷컴은 좀 다른 게요. 인터넷은 그 자체 산업의 효과가 좀 국한이 됐지만 이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언론 산업이든 기계 산업이든 뭐 심지어 그 공장에 팩토리 AI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I와 인터넷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붕괴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엇갈린 너무 우려가 과하다. 아니 지금 곧 붕괴할지도 모른다. 이런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매우 미묘한 시점입니다. 네, 사실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우려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려고 매수를 하려고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이 투자자 예탁금 이 수치도 88조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15조 원 넘게 불어난 건데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에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됐고 금리가 낮잖아요. 은행에 돈을 두면 이자 얼마 안 주니까 인플레 해지도 못한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실질 가치 면에서는 손해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나는 투자 안 하니까 손해 없어가 아닙니다. 통화량 풀린 것만큼 실질적인 액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손해. 실제로 그런 해가 지금 몇 년간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또 정부가 정권시장을 5천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러니까 정부 믿고 한번 가보자. 이런 세력들. 주식 예탁금이라는 것은 꼭 그것이 뭐 투기자금이라기보다도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사흘 전에 돈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돈을 갖다 놓고 있다가 호재가 생기면 바로 살려면 예탁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예탁금이 많다는 것은 증시 주변에 자금이 많은 것이니까 좋은 호재가 있으면 유동성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신용융자는 저게 이자가도 문제지만은 주가가 떨어지면요. 반대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 담보를 추가로 돈을 내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정권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떨어졌을 때 바로 반대 매매를 해서 청산을 해버리거든요. 요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레버리지 청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정극 그러니까 신용융자 쓰는 것은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불안한 시대일수록 자기 자금 가지고 들어가면 주가가 떨어져도 예. 좀 더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만회할 수도 있지만 신용융자는 바로 자금이 공중 분해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KB증권은 이런 가운데 코스피 7,50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계란을 좀 나눠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 할 때 ETF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ETF 역시도 지금 소수의 대형 몇몇 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ETF들이 더 많다.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ETF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요. 예. 여러 품목을 업종별로나 성질별로 함께 묶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A라는 회사는 주가가 좋지만 B가 주가가 나빴을 때 B에 투자한 사람들은 크게 손실을 보는데 그것을 묶어서 ETF를 하면 크게 많이 못 벌기도 하지만 그러나 손해도 거의 없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ETF가 상당히 폭발적 인기입니다. ETF는 위험 분산 복합 집합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종목별로 보면 몇 개 종목의 상승률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반도체라든지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초대형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형주는 조금만 올라도 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굉장히 높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람 투자자들이 개인 종목을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종목만 골라 하지만 ETF를 살 때도 그런 똘똘한 몇 개 종목으로 편입돼 있는 그 종목에만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몇 ETF만 돈이 늘어나고 나머지 ETF는 잘 안 되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문제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주가 조작 사건. 뭐 새 정부는 주가 조작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조작 사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조작은 큰 기업들은 주가 조작이 거의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요. 작은 기업은 조금이라도 작전 들어가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골치 아픈 우리 개미들이 나는 소액주주 안 들어가 소액 투자 안 할래 이러면서 ETF에서도 그 소형주가 있으면 빠지니까 정권사에서도 ETF를 대형주 똘똘한 종목으로 골라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경제의 좀 근본적인 문제. 이러다 보면 돈도 대기업에만 쏠리게 되고 중소기업은 이 정시 호황 속에서도 투자 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정권 시장의 이 사기 거래를 막는 이 노력은 가일청도 가속화돼야 되겠고요. 또 정권사에서도 ETF를 좀 분리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이요, 2% 후반대로 낮게 유지하고 있는 좋은 뭐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간 결과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고용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우리가 역사 이래로 가장 대표적으로 써왔던 통계가 실업률 지표입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실업자가 많으니까 불안한 사회예요. 근데 요즘 청년 실업률 굉장히 낮습니다. 주위에 돌아다니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요. 세상이 바뀌면서 실업률의 역설, 실업률의 착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일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신입사원들 잘 안 뽑다 보니까 청년들 계층에서는 아예 나 안 되는 거야 해서 일자리 잡을 노력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쉬었음 하는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전 세계 고용 통계가 공통입니다만은 실업자의 기준이 뭐냐? 실업자는 현재 일자리가 없어야 되는 것도 기본이지만
일자리를 잡으려고 최근 4주에 노력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봐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노동시장에서 열외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냥 놀았어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찾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없을 때는 몇 달씩 걸려서 계속해서 실업자로 나타나는데 요즘은 꼭 자기가 취업하겠다고 그러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두 시간에도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업자로 통계상 잡히는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의 실업률 통계를 과거의 실업률하고 단순하게 비교하지 말자. 뭐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논문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또 청년들이 그냥 쉬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제 하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 체납자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 관련된 통계가 좀 나왔죠. 많이 체납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금은 국민의 의무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또 세금이기도 합니다. 옛날에요, 공자가 산에 가서 산 속에 사는 아주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왜 깊은 산 중에 사느냐? 그 아주머니는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공자가 이 무서운 산에 왜 사느냐? 이러니까 그 아주머니 저 밑에 평지로 내려가면 세금이 더 무섭습니다. 세금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정맹의호라는 논어에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못 낸다고 해서 무조건 반역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파산을 해서 세금 못 내는 사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돈 있으면서도 집에 숨겨놓고 안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할 정도로까지 지금 그 체납이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납세 의무 이 문제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류세 회피하기 위해서 위스키 탄산음료로 신고하기도 하고 최고 개인 최고 체납액이 4,400억까지 넘는다고 합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